바이에른주 주도인 뮌헨 시내 쇼핑몰에서 현지 시간 20일 오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경도된 17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열차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도 경찰이 비무장 흑인 자폐아와 흑인 치료사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22일과 23일 양일간 계속되는 폭염에 안내 방침을 내놨습니다. 뉴욕시 응급관리 건강위생 담당부는 23일까지 계속되는 폭염에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1일 오후 1시 15분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2층 관광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 2층에 타고 있던 13명의 승객들이 부상했습니다. BBCN과 윌셔은행이 합병한 새 이름 뱅크 오브 호프가 이달 30일 고객들과 만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자산 규모가 130억 달러로 미국 내 5,500개 은행 중에 83위에 해당됩니다. 뉴욕시의 상징인 옐로우 택시가 라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 즉 카풀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카풀 서비스의 시행으로 뉴욕시 승객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옐로우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주도인 뮌헨 시내 쇼핑몰에서 현지 시간 20일 오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경도된 17살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열차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뮌헨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이례적으로 테러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밝혔고 독일의 대표 뉴스 통신사인 DPA 통신도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테러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에른 주정부 당국과 현지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바이에른 뮌헨 소재 올림피아 쇼핑센터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 등에서 용의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독일 뮌헨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자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포크스 온라인은 이날 최소 6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중 한 명이 도주 중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숨진 이 용의자를 포함해 용의자 전체 수를 3명으로 보고 추격 중에 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주정부가 특별 경계령을 발동한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들이 현장을 벗어나 시내 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도 경찰이 비무장 흑인 자폐아와 흑인 치료사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 CNN 등에 따르면 자폐증 치료사 찰스 킨지는 수용시설에서 도망친 흑인 자폐증 환자 한 명을 길에서 달래는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총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자폐아 치료사인 찰스 킨지는 나는 땅에 누운 채 손을 올리면 그들이 쏘지 않을 줄 알았다며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분개했습니다. 킨지는 누워 손을 올린 채 경찰에게 자폐증 환자가 지닌 것은 총이 아니라 장난감 트럭이고 이 친구는 자폐아 환자이며 나는 자폐아 수용시설의 치료사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오발 사고라는 경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 노조는 이번 경관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오발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리베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경찰 자손협회 회장은 출동한 경찰관은 자폐증 환자가 킨지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킨지를 구하려고 총을 발포했으나 불행하게도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자폐증 환자에게 쏜다는 것이 그만 킨지를 마치고 말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법무부와 주 수사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가 22일과 23일 양일 동안 계속되는 폭염의 안내 방침을 내놨습니다. 뉴욕시 응급관리 건강위생 담당부는 23일까지 계속되는 폭염에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2일에 이어 23일 5개 보로에 많은 쿨링센터를 오픈합니다. 이번 쿨링센터에 대한 안내 문의는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응급관리부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3일까지 반드시 에어컨을 사용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많은 물을 섭취해 줄 것과 주변인들을 살펴 폭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23일 저녁 7시까지입니다. 21일 오후 1시 15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2층 관광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 2층에 타고 있던 13명의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오후 1시 15분 뉴욕 맨해튼 이스트 63가와 5 애비뉴 사이에서 관광객을 태운 2층 관광버스가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버스엔 20여 명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고 이 중 13명이 다쳐 인근 레녹스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중 70대 관광객 2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11명의 부상자들은 충돌 당시 나뭇가지에 의한 상처와 가벼운 타박상 등의 경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관광버스가 5 애비뉴 남쪽 방향으로 가던 중 길을 막고 있던 택시를 피해 방향을 틀다 보도로 올라가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는 나무와 부딪힌 앞쪽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고 뉴욕 투어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버스로 이 회사는 21일 밤 이날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사과문에서 앞으로 연방과 주에서 지시하는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 관련 수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 사고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 직후 62가와 63가 사이의 5 애비뉴 도로는 폐쇄됐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우회, 인근 지역은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BBCN과 밀쉐은행이 합병한 새 이름인 뱅크 오브 호프가 이달 30일 고객들과 만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자산 규모가 130억 달러로 미국 내 5,500개 은행 중에 83위에 해당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출범에 따라 고객이 불편은 없는지 또 새 출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봅니다. 최명욱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BBCN과 월쉐의 주주총회에서 두 은행사의 합병이 전격 통과되면서 뱅크 오브 호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 은행사는 합병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30일 뱅크 오브 호프라는 전국적 플랫폼을 가진 새로운 은행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BBCN과 윌셔은행의 법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날이 7월 29일 저희 비즈니스 끝나는 시간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저희가 뱅크 오브 호프라는 이름하에 고객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있고요. 이번 합병으로 두 은행사는 시장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2017년까지 4,2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와 17%의 순익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은행 합병으로 자산 규모는 1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주 5,500개의 은행 중 83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크기로 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은행 중에서 7번째 규모가 되는 것이고 최초이자 유일한 초대형 리저널 한인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뱅크 오브 호프의 탄생은 한인금융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합병 이후 같은 포지션 발생으로 인한 직원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9월까지 새로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은행은 합병이 돼도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이 통합되기 전까지 각 은행사의 ATM만을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미주 지역 한인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던 두 은행의 합병으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전국구 은행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화장품 K-뷰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K-뷰티의 열풍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침이 없는 K-뷰티의 열풍, 계속해서 최명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화장품 업계가 위치한 플러싱 지역,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식 뷰티 습관을 따르는 K-뷰티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뷰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계 매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열풍은 끊임없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연예인들도 한국에 되게 많고 하니까 제품들 모델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뭐 알 수 있는 거가 되게 많으니까. K-뷰티는 다양한 제품 구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천연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유명 유럽 브랜드들의 인기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기존 한인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매장의 손님 비중도 타민족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고객 증가에는 여성 고객뿐만 아닌 남성 뷰티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就韩国明星，他们不仅仅是注重那些脸上的妆容啊，然后他们就有在平常注重一些身材的锻炼和一些全方面的发展。 K-뷰티의 인기는 북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화장품 수출액은 3.5배 증가한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화장품의 표기명이 인종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 속 인기 아이템이 부상하며 대량의 저가 모조품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앞으로 국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뉴욕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옐로우 택시가 라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 즉 카풀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행합니다. 카풀 서비스의 시행으로 뉴욕시 승객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옐로우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옐로우 택시가 오는 7월 안에 카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다른 택시 이용자들과 동승의 목적지에 가는 것으로 라이드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번 카풀 서비스로 택시 이용자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뉴욕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옐로우 택시 공유 서비스는 두 가지 앱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 중 하나인 에로앱은 미국 내의 거대한 택시 관련 기술 회사인 CMT가 운영하며 택시를 사용자에게 연결해주고 비용 지불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부터 브루클린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인 밴드웨건 앱으로서 이용자는 이 앱을 통해 뉴욕시 공항에서 택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카풀 서비스가 추가되면 뉴욕시 택시 승객들은 뉴욕시 전역의 8천여 대의 택시에서 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풀 서비스는 오는 7월 안에 뉴욕시 안에 공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며 올해 안에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21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법과 질서, 약자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며 정권교체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아메리카니즘의 회복,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 등 보호무역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질서를 통한 안전회복과 불법 이민 통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수락연설을 마지막으로 지난 18일부터 열려온 나흘간의 공화당 전당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8년 동안 민주당에게 넘겨줬던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대선전을 본격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이 분열과 위기감만이 두드러진 어두운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얘기한 과거의 후보들과는 달리 트럼프는 미국을 위기의 수렁에 빠진 나라로 묘사하며 자신을 구세주로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1일 수락연설에서 미국이 범죄와 폭력에 얼룩져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부각했고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경찰이 총에 맞아 숨지고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 등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를 처음 거론했다. 이후에 톤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철수 위협을 반복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19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미군 주둔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기여도가 약하거나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맹은 공격을 받더라도 내버려 두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며 유럽의 평화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유럽 안보에 좋은 게 미국 안보에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오는 26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민주당은 25일부터 나흘 동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클린턴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명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후보 수락 연설은 마지막 날인 28일로 잡혀있지만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주별 공개 투표인 롤콜이 실시되는 26일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미 주요 정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일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소식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예비후보가 19일 퀸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여름학교들을 연속해서 방문해 학생들과 교사관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지역사회 교육체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8일 별세한 오영준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 회장의 장례식이 21일 오후 8시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매튜 장례식장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오영준 회장은 제5회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장과 제6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에 사실상 초법적 권력을 부여한 국가 비상사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터키가 비상사태 선포와 반대 세력 대거 숙청의 명목으로 삼은 쿠데타 진압의 후속 조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법치 존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21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346대 115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35년지기 중학교 동창을 촉탁 살인했다고 주장한 미국의 50대 아닌 피고인에게 1급 살인죄가 아닌 감정 폭발에 따른 우발적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스 인디애나 오렌지 카운티 형사지법 배심원들이 21일 친구를 뒤에서 총으로 쏴 살해한 조모 씨에 대해 감정 폭발에 따른 우발적 살인죄를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인 조 씨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LA 교외 지역에서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미국으로 도피해 자신을 찾아온 친구 이모 씨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러시아가 22일 북한에 약 3,000톤의 밀가루를 전달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의 하나로 러시아가 북한 측에 3,151톤의 밀가루를 지원했다며 조만간 400톤의 밀가루를 청진시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의 수가 24만 2,179명으로 집계됐다고 세계 이주기구가 21일 밝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의 수는 20일까지 2,97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난민 수는 작년 1,906명보다 51.8%가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한국산 내연강판에 최대 65%의 관세를 결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1일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포스코대우 등 한국 철강업체들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가지 관세를 합하면 포스코에는 64.7%, 현대제철에는 38.2%의 관세가 결정됩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첫 번째 비공개 투표에서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안토니오 구테헤스 전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가 1위에 올랐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이날 첫 번째 비공개 투표를 통해 차기 총장 도전장을 낸 12명의 후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이날 구테헤르는 찬성의 의견인 권장표를 12표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특히 이날은 폭염으로 인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24일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7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25일인 월요일은 오전 동안에는 구름이, 오후에는 곳에 따라 천둥번개로 발전하겠으며 밤에는 소나기를 동반한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8도, 섭씨 26도가 되겠습니다. 26일인 화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6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6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